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깊은 상골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라 사람들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하루를 온전히 살기 어려운 척박하지만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서서 오가는 사람들의 땀을 식혀주었고, 그 아래로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바다로 실어 나르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황금 들판이 넘실대던 이 마을에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기와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최부잣집이라 불리며 오랫동안 존경과 시기를 동시에 받아온 터전이었습니다. 최부잣집은 소슬대문이 하늘을 찌를 듯 높고 담장은 심리 밖에서도 보일 만큼 길게 뻗어 있어 그 위세가 인근 고을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던 대단한 가문이었습니다. 곳간에는 쌀이 썩어 나갈 정도로 곡식이 가득했고 안채와 사랑채를 오가는 하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 언제나 사람 사는 활기가 넘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최부자는 성품이 온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여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굶주린 이웃을 먹였기에 마을 사람들은 최부자를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하며 그 집안의 안녕을 진심으로 빌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것이 달이 차면 기울고 꽃이 피면 지는 법이라 그토록 융성하던 최부잣집에도 어느 날부터인가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늘한 바람은 다름 아닌 최부자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뒤이어 안주인 자리를 꿰찬 새 부인 즉 계모가 집안의 실권을 잡으면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본래 최부자의 본처는 아들 하나를 남기고 일찍 세상을 떠났기에 최부자는 어린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여 뒤늦게 새장가를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시집왔을 때만 해도 새 부인은 전처소생인 어린 아들 선재를 친자식처럼 아끼는 듯 보였고 최 부자 앞에서는 간도 쓸개도 빼줄 것처럼 상냥하게 굴었기에 아무도 그녀의 검은 속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가 눈을 감자마자 그녀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집안의 모든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차근차근 무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최 부잣집 담장 너머로 밤마다 어린 선재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린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하인들 또한 새 마님의 섯을 퍼런 눈초리에 기가 죽어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밤 10살 남짓했던 선재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고 계모는 아이가 몹쓸 병에 걸려 요양을 보냈다며 거짓으로 둘러댔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곧이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독한 계모가 어린 것을 엄동설 안에 내쫓았거나 어디 깊은 산속에 가져다 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섯을 퍼런 최 부잣집의 권세 앞에 감히 나서서 따지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그렇게 선재의 존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그로부터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나고도 두 해가 더 흐른 어느 늦가을 해질 무렵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낯선 청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다해진 보찜 하나를 등에 메고 가끔은 땀에 절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 빛나고 있어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풍기는 사내였습니다. 청년은 마치 오랜 여행에 지친 듯 느티나무 둥치에 손을 얹고 깊은 숨을 몰아쉬며 붉게 물들어가는 마을의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밥 짓는 연기가 집집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멀리서 소를 모는 목동의 피리 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오는 그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청년의 눈시울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12년 전 추운 겨울밤에 쫓겨나던 집을 떠나야 했던 최 부잣집의 본처 아들 선재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에 홀로 던져진 그는 산전수전을 겪으며 숱한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단 한순간도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이 마을과
아버지의 따뜻했던 품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객지를 떠돌며 남의 집 머슴살이부터 장사치 심부름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고, 그러면서도 틈틈이 글을 읽고 이치를 깨우치며 언젠가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선재는 복수심에 불타오르기보다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집안을 바로 쓰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올곧은 다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선재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12년 전 그날 밤을 회상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던 밤, 계모는 어린 선재에게 낡은 옷까지 몇 벌을 던져주며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매몰차게 소리쳤었습니다. 갈 곳 없는 어린아이가 울며 매달렸지만 계모는 하인들을 시켜 대문을 굳게 걸어 잠갔고, 선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공포와 추위에 떨며 정처 없이 걸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때의 사무친 원망과 슬픔이 가슴 한구석에서 울컥 치솟아 올랐지만 선재는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힘없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아는 어른이 되어 돌아왔으니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청년이 된 선재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마을 안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그의 걸음걸이에는 묵직한 무게감이 실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길을 비키게 만드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마을 길은 예전 그대로였으나 길가에 핀 코스모스도, 담장 밑에 웅크리고 앉은 늙은 개도 12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파티를 마치고 돌아오던 마을 어르신 몇몇이 낯선 청년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지나쳤지만 훌쩍 커버린 선재를 단번에 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지나가는 과객이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왔으려니 생각하며 무심히 지나쳤지만, 선재는 그들의 주름진 얼굴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속으로 반가움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 부잣집으로 향하는 길목에 들어서자 선재의 심장은 북소리처럼 둥둥거리며 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제 곧 마주하게 될 진실에 대한 긴장감 때문이었습니다. 저 멀리 기와지붕의 곡선이 눈에 들어오자 선재의 발걸음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12년 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높고 커 보였던 그 집이 어른이 되어 돌아온 지금은 어딘가 모르게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닌 듯 했습니다. 담장 곳곳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기와 틈새에는 잡초가 자라나 있어 주인의 손길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는 티끌 하나 없이 정갈했던 집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을 보자 선재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른 선재는 잠시 멈춰서서 높다란 소슬대문을 올려다보았는데, 굳게 닫힌 대문은 마치 외부인의 침입을 거부하듯 단단하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대문 옆에 걸려있는 문패에는 여전히 돌아가신 아버지의 함자가 적혀 있었으나 비바람에 씻겨 희미해진 글씨가 세월의 무상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선재는 거친 손으로 대문의 나무결을 쓰다듬으며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 문을 넘나들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장터에서 사오신 엿을 들고 이 문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던 꼬마 선재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담장 안쪽에서 누군가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인들을 다그치는 계모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12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은 그 표독스러운 목소리를 듣자 선재의 몸은 본능적으로 굳어졌지만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한 눈빛으로 대문을 응시했습니다. 계모는 아마도 저녁 준비가 늦어진다며 아랫사람들을 닥달하고 있는 모양이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예전보다 더한 욕심과 도끼가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선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없는 동안 이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을지 짐작할 수 있었고, 반드시 이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집집마다 호롱불이 하나둘 켜지며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왔지만 최 부잣집 대문 앞만은 짙은 그림자에 쌓여 서늘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선재는 보찜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고쳐매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될 것이고 그 결과가 어찌 되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는 주먹을 쥐어 대문 고리를 잡으려 했으나 문득 인기척을 느낀 듯 대문 안쪽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다가오는 것이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의 주인은 문틈으로 바깥 동태를 살피러 나온 늙은 하인인 듯 했는데 그는 대문을 열지는 않고 쪽문만 살짝 열어 고개만 내민 채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이 야심한 밤에 남의 집 대문 앞을 서성거리시오. 늙은 하인의 얼굴은 주름이 가득했고 세월에 풍패 찌들어 보였지만 선재는 단번에 그가 어린 시절 자신을 등 뒤에 태워주던 머슴, 돌쇠 아저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가 하얗게 센 돌쇠는 눈앞에 서 있는 훤칠한 청년이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도련님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밥이나 얻어먹으러 온 나그네로 여기고 경계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재는 솟구치는 반가움을 억누르고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리며 지나가던 과객이 오나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 가기를 청하려 합니다. 라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는 청년의 목소리에서 어딘가 모를 익숙함과 기품을 느꼈는지 잠시 머뭇거리며 선재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12년 전의 앳된 소년과 지금의 건장한 청년을 연결짓기에는 세월의 간극이 너무나 컸기에 돌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우리 마님께서는 외간 남자를 집에 들이는 것을 싫어하시니 딴 집을 알아보시오. 라고 말하며 쪽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선재가 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이 닫히는 것을 막으며 나지막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 댁 주인어른께서 생전에 즐겨 쓰시던 옥피리 소리를 제가 잠시나마 들려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선재의 이 말은 돌쇠의 귀를 의심케 만들었는데 최 부자가 생전에 옥피리를 아꼈다는 사실은 집안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놀란 눈으로 선재를 다시 바라보았고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는 설마 하는 의구심과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선재는 그런 돌쇠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자신이 단순한 나그네가 아님을 은연중에 드러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쪽문을 다시 열며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안채로 급히 뛰어 들어갔습니다. 안채로 뛰어 들어가는 돌쇠의 뒷모습을 보며 선재는 대문 앞에 홀로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반달이 마치 아버지의 미소처럼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 고이 간직해온 낡은 옥피리를 꺼내 손에 쥐었는데 이 피리는 쫓겨나던 날 밤 아버지가 쓰시던 서랍에서 몰래 챙겨나온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피리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지자 선재는 지난 12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가 고파 산나물을 뜯어 먹던 날들, 추위를 피해 남의 집 헛간에서 잠들던 밤들, 그리고 억울함에 밤새 울던 날들이 이제는 모두 추억이 되어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안채에 있던 계모는 저녁상을 앞에 두고 밥맛이 없다며 투정을 부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뛰어들어온 돌쇠의 보고를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뭐라 옥피리 이야기를 하는 나그네가 왔다고. 계모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쥐고 있던 숟가락을 덜그럭거리며 떨어뜨렸습니다. 12년 전 자신이 내쫓은 아이가 혹시라도 살아서 돌아왔을 리 없다고 수천 번 되뇌었지만 옥필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깊은 곳에 숨겨둔 불안감을 건드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계모는 애써 침착함을 가장하며
어디서 굴러먹던 미친놈이 헛소리를 하는 개야. 당장 쫓아버려 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재는 이미 돌쇠가 들어간 사이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마당 안으로 한 발자국 들어선 상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어서 기다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당당하게 제 집을 찾아온 주인의 모습으로 넓은 마당 한가운데에 우뚝 섰습니다. 달빛을 받아 길게 드리워진 그의 그림자가 안차의 방문 앞까지 닿았고 그 그림자는 마치 최 부자가 살아 돌아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웅장하고 거대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매여 있던 누렁이가 낯선 이를 보고 짖으려다 묘한 기운에 눌려 꼬리를 내리고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고 부엌에서 일하던 하녀들과 사랑채를 정리하던 하인들이 하나둘씩 마당으로 모여들어 낯선 청년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지만 감히 그 청년에게 말을 거는 이는 없었습니다. 청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과 위엄이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선재는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안채를 향해 시선을 고정시킨 채 12년 만에 마주할 계모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태풍 같은 힘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안채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계모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마루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횃불을 든 하인을 대동하고 마당으로 내려와 선재의 얼굴을 횃불로 비추며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대문도 허락 없이 열고 들어와 행패냐. 계모의 고함소리가 밤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지만 선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횃불 아래 드러난 선재의 얼굴은 12년 전의 겁쟁이 꼬마가 아닌 강인하고 늠름한 사내의 얼굴이었습니다. 계모는 선재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록 세월이 흘러 모습은 변했지만 그 눈매와 콧날은 죽은 채 부자를 쏙 빼닮아 있었고 무엇보다 어릴 적 자신이 구박하던 그 아이의 흔적이 묘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 청년이 전처소생의 아들 선재임을 직감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임을 알기에 필사적으로 부정하려 들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관에 고발하여 곤장을 맞게 할 것이다. 계모는 악을 쓰며 하인들에게 그를 끌어내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선재의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 쭈뼛거릴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선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어놨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12년 만에 돌아온 자식에게 하시는 말씀치고는 너무 매정하십니다. 그 한마디는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귀에 천둥소리처럼 박혔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주는 울림과 그 속에 담긴 뼈있는 원망,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하인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계모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치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선재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자가 비록 12년간 집을 떠나 있었으나 단 하루도 이곳이 제 집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이 집과 아버님께서 사랑하셨던 이 마당의 흙냄새까지 모두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선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나 침착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더욱 숙연해지게 만들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늙은 하인들, 몇몇은 그 목소리에서 옛 주인마님의 음성을 떠올리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제 밤은 깊어지고 최 부잣집 마당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며 모든 이들의 시선이 선재와 계모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던 선재의 어머니라는 한마디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처럼 최의 부잣집 전체를 큰 파문으로 뒤흔들어 놓았는데 그 파장은 단순히 소리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번져 나갔습니다. 계모는 잠시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비틀거렸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더욱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선제를 향해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기에 12년 전 어린 선제를 내쫓을 때보다 더 악랄한 기세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그의 존재를 부정하려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탐욕이 뒤섞여 묘하게 갈라지고 있었으나 그 기세만큼은 한겨울 칼바람처럼 매서웠습니다. 내 이놈 어디서 감히 죽은 자식 흉내를 내며 남의 집 귀한 족보를 더럽히려 드느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림도 없는 수작이다. 계모는 분에 못 이겨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며 하인들을 향해 당장 저놈을 멍석말이하여 밖으로 내치라고 악을 썼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그녀의 불안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제가 진짜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필사적으로 가짜라고 우겨야만 했고 그 모순된 행동은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하인들은 계모의 섰을 퍼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선뜻 움직이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선제는 계모의 악담을 듣고도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계모가 흥분하면 할수록 자신의 침착함이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예의 바른 태도로 일관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안채 마루 밑에 놓인 대돌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 어머니가 신겨주던 꽃신을 떠올리는 듯 아련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광기에 사로잡힌 계모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하인들의 마음을 서서히 선제 쪽으로 기울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최 부잣집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집안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계모의 고함 소리가 워낙 컸던 탓에 저녁을 먹고 마시를 나왔던 마을 사람들이 무슨 사단이 났나 싶어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횃불 아래 드러난 훤칠한 청년과 악을 쓰는 계모의 대치 상황은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청년이 누군데 저리 당당하게 서 있는가? 죽었다던 최 부자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문이 돌던데 정말인가? 바람결에 실려온 말들은 담장을 넘어 마당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순식간에 불어났는데 개 중에는 12년 전 선제가 쫓겨나던 날 밤의 일을 기억하는 노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청년의 얼굴에서 옛 최 부자의 모습을 찾아내고는 탄성을 지르며 아이고 저 코랑 눈매 좀 보게. 영락없이 최 부자님이 환생하신 것 같네 그려 하며 무릎을 쳤습니다. 이런 말들이 계모의 귀에까지 들리자 그녀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하며 걷잡을 수 없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인정은 곧 자신의 파멸을 의미했기에 계모는 이 상황을 타개할 묘수를 찾기 위해 머리를 굴려야만 했습니다. 계모는 짐짓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선제를 나쁜 놈으로 몰아가려는 얄팍한 술수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 잃고 혼자 되어 이 집안을 지키느라 등골이 휘었는데 이제는 사기꾼 놈까지 들어와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부짖었지만 그 울음소리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쇠 긁는 소리처럼 듣기 싫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연기는 꽤나 그럴듯하여 사정을 잘 모르는 몇몇 사람들은 혀를 차며 선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까 대문에서 선제를 맞이했던 늙은 하인 돌쇠가 조심스럽게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평생을 이 집에서 종노릇하며 살아온 터라 주인의 눈치를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듯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을 맞잡고 계모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으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고정하시옵소서. 소인이 보기에 이분은 낯선 분이 아닌 듯하옵니다. 돌쇠의 이 말은 기름을 부은 불 속에 물을 끼얹는 격이 되어 계모의 분노를 더욱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계모는 울음을 뚝 그치고 독사가 먹이를 노려보듯 돌쇠를 쏘아보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돌쇠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이 늙은 것이 노망이 났나. 감히 주인이 하는 말에 토를 달아 내 놈이 밥술이나 먹게 해주니 이제는 도둑놈 편을 드는구나. 짝하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고 돌쇠의 고개가 돌아갔지만 그는 다시 자세를 바로하고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선제가 건넸던 옥필의 이야기를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지만 그의 침묵과 행동은 이미 선제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선제는 돌쇠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깨물며 앞으로 한 걸음 성큼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듯 했으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정중했습니다. 어머니 죄 없는 아랫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 불쾌하시다면 물러나 있겠습니다. 허나 저는 도둑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닙니다. 날이 밝으면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정식으로 인사를 올릴 테니 그때까지만이라도 부디 소란을 멈추어 주십시오. 선제의 제안은 합리적이고 타당했기에 계모는 더 이상 막무가내로 굴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선제의 당당한 태도에 기가 눌린 계모는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하인들에게 대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소리친 뒤 안채로 획하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하고 닫히는 방문 소리가 그녀의 불안한 심리를 대변해주고 있었고 마당에는 다시금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은 이전과는 다른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가득 머금은 무거운 공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지며 내일 아침에 벌어질 일을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이야기하며 집으로 돌아갔지만 최 부잣집 주위에는 여전히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계모가 사라진 마당에는 선제와 하인들만이 남게 되었는데 하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쭈뼛거리고 있었습니다. 선제는 그들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다들 늦은 밤에 소란을 피워 미안하네. 나는 사랑차에 툇마루에서 잠시 쉬어갈 테니 자네들도 들어가 쉬게나 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인들은 그 말에서 예전초의 부자의 인자함을 느끼고는 서로 눈짓을 하며 슬그머니 물러나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사발이라도 내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비록 계모의 눈이 무서워 대놓고 모시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선제를 도련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안채로 들어온 계모는 방 안에 들어와서도 분을 사귀지 못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그녀의 그림자는 마치 귀신처럼 흔들리고 있었고 12년 전 자신이 저지른 악행이 족쇄가 되어 목을 조여오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선제를 내쫓은 뒤 최 부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조작했던 가짜 문서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문서들이 휴지 조각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며 내일 아침이 오기 전에 선제를 없애버릴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계모는 자신의 신복인 곰보하녀를 은밀히 불러들여 귓속말로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곰보하녀는 계모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돈주머니를 받아들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계모의 계획은 마을의 건달들을 매수하여 밤사이에 선제를 쥐도 새도 모르게 끌고 가거나 도둑 누명을 씌워 관에 넘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으며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고 억지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조차 선재의 숨소리처럼 들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랑채 툇마루에 걸터앉은 선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그의 곁으로 돌쇠가 다가와 찐 고구마와 물 한 그릇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 맞으시죠? 살아계셨군요. 정말 살아계셨어요. 돌쇠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선재의 소매를 잡고 흐느꼈습니다. 선재는 그런 돌쇠의 거친 손을 맞잡아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천을 느끼며 12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 짧은 순간은 선재에게 있어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돌쇠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어 선재에게 경고했습니다. 도련님, 마님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오늘 밤 무슨 짓을 꾸밀지 모릅니다. 부디 몸조심하셔야 합니다. 돌쇠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고 선재는 그런 충성스러운 하인의 마음을 알기에 안심하라는 듯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걱정 말게. 나도 예전에 철없는 어린아이가 아닐세. 하늘이 나를 살려 이곳까지 보내주셨는데 어찌 허망하게 당하겠는가. 선재의 말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어 돌쇠는 그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자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오직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산골 마을의 정막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최 부잣집 담장 밖에는 곰보하녀가 불러온 건달들이 어둠을 틈타 어슬렁거리고 있었지만 선재는 이미 그들의 기척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찜 속에 넣어두었던 몽둥이를 꺼내 손에 쥐고 사랑채 기둥 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산전수전을 겪으며 터득한 호신술과 담력은 이제 그를 지켜주는 가장 큰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건달 중 하나가 담을 넘어 마당으로 뛰어내리려다 기와장을 건드려 우당탕 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놀란 누렁이가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것을 감지한 계모는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고 선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당으로 뛰쳐나가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어떤 놈들이냐, 감히 최진사 댁에 도둑이 들다니 내 놈들을 잡아 관에 넘기리라. 선재의 기백에 놀란 건달들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기 바빴고 이 소동으로 인해 계모의 비열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은 뒤 마을의 촌장격인 왕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하인들을 대동하여 최 부잣집을 찾아왔습니다. 왕 영감은 평소 최 부자와 친분이 두터웠던 인물로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서 헛기침을 하며 이 야심한 시각에 웬 소란인가. 최 부잣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다는 말이 들리더니 그게 사실인가 라고 물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왕 영감의 등장은 계모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으나 선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선재는 옴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왕 영감 앞에 나아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소자 선재가 12년 만에 돌아와 문안 올립니다.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왕 영감은 횃불을 가까이 대고 선재의 얼굴을 꼼꼼히 뜯어보더니 이내 눈시울이 붉어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네가 정말 선재란 말이냐. 죽은 줄로만 알았던 네가 살아서 돌아왔구나. 왕 영감은 선재를 끌어안고 등을 두드리며 감격해했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하인들도 눈물을 훔치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선재의 귀환은 마을에 공인된 사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안채에 숨어있던 계모는 왕 영감의 목소리를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 선재를 인정했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이 거짓말로 상황을 뒤집을 수 없다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마지막 발악을 준비해야만 했는데 그것은 바로 선재가 진짜 아들임을 증명할 물증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증거를 대라며 끝까지 물고 늘어질 작정으로 도끼를 품고 날이 새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왕 영감은 선재에게 날이 밝으면 마을 회관으로 나와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달라고 청한 뒤 돌아갔고 선재는 다시 사랑채 툇마루에 앉아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는 품속에 있는 옥피리를 만지작거리며 내일 있을 최후의 결판을 준비했습니다. 이 옥피리야말로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자 자신의 정체를 증명해줄 결정적인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선재는 피리에 입을 맞추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달기 울기 직전 가장 어둡고 추운 시간이 찾아왔을 때 선재는 문득 안차의 쪽을 바라보며 묘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계모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할지 알기에, 그리고 한때나마 자신을 돌봐주었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기에 그는 마음을 굳게 먹고 동이 터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 멀리 동쪽 산등성이 너머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며 길고 길었던 밤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최 부잣집의 기와 지붕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최 부잣집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구경을 온 것이 아니라 마을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잃어버린 도련님을 되찾기 위한 증인이 되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고 모두의 시선은 굳게 닫힌 안차에 방문과 의연하게 서 있는 선재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 문 뒤에는 12년 묵은 한과 비밀이 또아리를 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최 부잣집 마당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 이는 단순히 구경거리를 쫓는 호기심이 아니라 마을의 기강과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공동체의 의지가 담긴 엄숙한 모임과도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기와 지붕의 끄트머리에 걸려 눈부시게 부서져 내렸지만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무거웠으며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않고 안채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왕 영감을 비롯한 마을의 원로들은 마루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호랑이 담배를 피우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고 하인들은 마당 구석에 모여 두 손을 모으고 제발 이 사단이 무사히 넘어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안채의 방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퀭한 눈을 한 계모가 화려한 비단옷을 겹겹이 껴입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듯 평소보다 더 짙은 화장을 하고 머리에는 금비녀까지 꽂았으나 떨리는 입술과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까지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계모는 마당에 가득 찬 사람들을 보고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도끼를 품은 눈으로 선재를 노려보며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남의 집 앞마당에 아침부터 웬 사람들이 이리 많이 모였단 말이냐. 당장 이 사기꾼 놈을 멍석말이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다니 다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계모의 서슬퍼런고함에도 선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꼿꼿이 서서 그녀를 응시했는데 그의 차분한 태도는 흥분한 계모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오히려 좌중을 압도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선재는 천천히 입을 열어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12년 만에 뵙는 아들이 인사 올리는데 어찌 그리 험한 말씀만 하십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모두 저와 아버님을 기억하시는 증인들이십니다. 선재의 말에 마을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자 계모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계모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하고는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선재를 몰아서기 시작했습니다. 흥 내놈이 마을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내 눈은 못 속인다. 내 아들 선재는 12년 전 몹쓸 병에 걸려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디서 감히 죽은 사람 행세를 한단 말이냐. 내 놈은 필시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도둑놈이거나 산적 패거리에 앞잡이가 분명하다. 그녀는 거품을 물듯 악을 쓰며 거짓 눈물까지 흘려 보였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과장되어 오히려 사람들의 빈축을 살 뿐이었습니다. 왕 영감이 곰방대를 털며 나서서 점잖게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부인 진정하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청년이 12년 전 그 아이와 너무나 닮았소. 무조건 내칠 것이 아니라 찬찬히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위를 가리는 것이 순리 아니겠소. 왕 영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계모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순리는 무슨 얼어 죽을 순리입니까? 증거가 있어야지요. 증거가 저놈이 내 아들이라는 증거를 하나라도 내놓지 못하면 당장 관에 고발할 것입니다. 계모는 선재가 빈손으로 돌아왔을 것이라 확신하며 증거를 대라는 말로 그를 올가매려 했던 것입니다. 선재는 계모의 억지 주장을 예상했다는 듯 여튼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증거라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이 집의 아들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집안의 내력과 비밀들을 말씀드리지요. 선재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계모는 코웃음을 치며 어디 한번 짓거려 보아라. 주어들은 풍월로 어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비아냥거렸지만 그녀의 손은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매언저 사랑채 뒤편 대나무 숲에는 제가 5살 때 아버님과 함께 심은 매화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 나무 밑둥에는 제가 장난을 치다 새겨놓은 효샤오, 자가 희미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선재의 구체적인 묘사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 젊은이들이 확인을 위해 사랑채 뒤편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입니다 이끼에 덮여 잘 안 보였지만 긁어내니 글자가 나왔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며 선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계모는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우연히 알게 되었거나 훔쳐본 것이겠지. 그딴 낙서 하나로 핏줄을 증명할 수는 없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지만 이미 그녀의 논리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선재는 그런 계모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차의 마루 밑 3번째 기둥 뒤를 보십시오. 그곳에는 어머님께서 시집 오시던 날 가마에서 떨어뜨린 옷가락질을 아버님께서 주워 몰래 숨겨두신 홈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계모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 옷가락질 사건은 최 부자와 계모 단둘만이 아는 은밀한 추억이었고 최 부자가 죽기 전까지도 계모에게조차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계모는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지만 궁금증을 참지 못해 직접 마루 밑을 확인하러 달려들었습니다. 늙은 하인 돌쇠가 서둘러 기둥 뒤를 더듬거리더니 먼지 쌓인 틈새에서 낡은 천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돌쇠의 손에 들린 것은 영롱한 빛을 잃지 않은 옷가락지였습니다. 그것을 본 계모는 자리에 주저앉으며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고 마을 사람들은 아이고 세상에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선재는 슬픈 눈으로 그 가락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임종하시기 전 꿈속에서라도 저를 만나면 이 가락지를 주라고 말씀하셨다 들었습니다. 비록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아버님의 영혼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선재의 말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고 마당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계모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듯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어 도끼 어린 눈으로
선제를 쏘아보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래, 내 놈이 귀신을 부려 알아냈다 치자.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다. 내 아들 선제는 왼쪽 어깨에 붉은 점이 있었다. 당장 옷을 벗어 그 점을 보여라. 계모는 있지도 않은 점을 핑계로 선제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것입니다. 만약 점이 없으면 가짜라 우길 것이고 흉터라도 있으면 조작이라 몰아앗을 심산이었습니다. 선제는 계모의 비열한 술수에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어찌하여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 저를 모함하십니까? 제 몸에는 그런 점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선제는 옷을 벗는 대신 단호한 말로 계모의 거짓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어릴 때 선제 목욕시키는 걸 봤는데 점 같은 건 없었어 라고 수군거렸고 계모의 거짓말은 순식간에 탄로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계모는 이놈들이 다 한통속이구나 라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선제가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길쭉한 물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 그러시다면 아버님께서 제게 직접 물려주신 이 집안의 종손만이 지닐 수 있는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제가 보자기를 풀자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옥피리 유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옥처럼 맑고 푸른빛이 감도는 그 피리는 최 부자가 생전에 보물처럼 아끼던 것으로 선제가 쫓겨나던 날 밤 몰래 챙겨 나온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옥피리를 본 순간 계모의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고 입은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건 없어진 줄 알았던 영감의 옥피리가 아니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선제에게 달려들어 피리를 빼앗으려 했지만 돌쇠와 하인들이 몸으로 막아서며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계모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저 도둑놈이 훔쳐간 게 분명해 내놓을란 말이야 라고 악을 썼지만 이미 대세는 기운 뒤였습니다. 선제는 피리를 소중히 감싸쥐고 왕 영감과 마을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 말했습니다. 이 피리는 단순한 악기가 아닙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피리의 가문의 정신과 선비의 기계가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집을 떠나던 날 밤 아버님께서 병석에서도 손수, 이 피리를 쥐어주시며 언젠가 돌아오거든 이 피리로 나를 위로해 다오라고 하셨습니다. 선제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 부자가 평소 옥피리를 얼마나 아꼈는지 회상했습니다. 내 놈이 훔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길 가다 주웠을 수도 있고 훔쳤을 수도 있지. 계모는 끝까지 억지를 부리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애처로울 정도로 갈라져 있었지만 탐욕에 눈이 먼 그녀에게는 부끄러움이란 없었습니다. 선제는 그런 계모를 묵묵히 바라보다가 피리를 입가에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이 피리는 아무나 소리를 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아버님께 배운 특별한 호흡법과 운지법을 모르면 그저 쇳소리만 날 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버님께서 즐겨 부르시던 곡조를 연주해 보겠습니다. 마단계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새소리마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선제는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12년 전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그 선율을 마음속으로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옥피리의 감촉이 입술에 닿자 어린 시절 아버지의 따뜻한 품과 고향의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불어넣었고 피리 끝에서 맑고 청가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듯 맑고 고왔으며 때로는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고 지나가는 듯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최 부자가 생전에 달 밝은 밤이면 사랑채 마루에 앉아 부르던 바로 그 곡조였고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던 그리운 소리였습니다. 피리 소리가 마당을 넘어 담장 밖으로 그리고 마을 어기 느티나무까지 퍼져나가자 듣는 이들의 눈시울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는 점점 고조되어 듣는 이의 심금을 울렸고 심지어 마당에 묶여있던 누렁이조차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인들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선제를 바라보았고 왕 영감은 아이고, 최 부자님이 살아 돌아오신 것 같구나 하며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피리 소리는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진 이 집안의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진실과 평화를 불러오는 정화수와도 같았습니다. 계모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치 번개를 맞은 듯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곡조는 자신이 남편을 독수공방시키며 괴롭힐 때 남편이 홀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불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귀를 막고 듣기 싫어 그만해, 그만하란 말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피리 소리는 그녀의 뼛속까지 파고들어 죄책감과 공포를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가 마루 끝에 걸려 털썩 주저앉았고 초라하게 흐트러진 모습은 그녀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선제는 연주를 멈추지 않고 곡조의 마지막 부분인 망부가 왕후계어를 애절하게 불렀습니다. 이 부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지은 곡으로 오직 아버지와 선제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선율이었습니다. 이 곡조가 울려 퍼지자 돌쇠는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시작했고 마을 아낙네들도 옷고름으로 눈물을 찍어내렸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선제가 진짜 아들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피리 연주가 끝나고 긴 여운이 마당을 감돌 때 선제는 피리를 내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맑은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있는 계모에게 다가가 조용히 하지만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소리를 기억하십니까? 아버님께서 밤마다 외로이 부르시던 이 소리를 듣고도 저를 가짜라고 하시겠습니까? 선제의 질문은 비수가 되어 계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마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선제 쪽으로 기울었고 사람들은 이제 계모가 어떤 변명을 할지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명백히 드러났고 거짓의 탑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선제는 더 이상 쫓겨난 아들이 아니라 이 집안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12년 묵은 원한을 풀고 집안을 바로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뿐이었습니다. 피리 소리에 여운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마루에 앉아있던 마을의 최고 어른 왕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벌떡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는가? 저 피리 소리와 곡조는 고인이 된 최 부자가 아니면 흉내 낼 수 없는 것이네. 저 청년은 하늘이 내린 최 부자의 핏줄이 분명하다. 왕 영감의 이 한마디는 그동안 긴가민가 하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확신이라는 도장을 쾅 찍어주었고 여기저기서 올소 선제 도련님이 틀림없어 하는 함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되었고 그 파도는 탐욕스러운 계모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을 단숨에 무너뜨릴 기세로 몰아쳤습니다. 마당에 주저앉아 있던 계모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에 정신을 차릴 수 없어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돈과 권세로 사람들의 입을 막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진실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무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을 지키던 곰보 하녀조차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고 매수했던 건달들은 이미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그녀 곁에 남은 것은 차가운 흙바닥과 사람들의 싸늘한 경멸뿐이었고 그녀는 마치 도간에 든 쥐꼴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선제는 피리를 소중히 갈무리하여 품에 넣은 뒤 천천히 계모 앞으로 걸어가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승자의 오만함 대신 깊은 연민과 슬픔이 서려 있었는데 그것은 한때나마 어머니라 불렀던 이에 대한 마지막 예우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12년 전 저를 내쫓으실 때 이 집안의 모든 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줄 아셨습니까? 하지만 지금 어머니 곁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선재의 차분한 목소리는 계모의 가슴을 후벼 팠고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바닥만 긁으며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때 늙은 하인 돌쇠가 집안 사람들을 대표하여 앞으로 나와 선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도련님, 아니 주인마님, 저희가 못나고 어리석어 마님의 횡포를 막지 못하고 도련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으니 부디 처분만 내려주십시오. 돌쇠가 울먹이며 사죄하자 뒤에 서 있던 다른 하인들과 하녀들도 일제히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세월 계모의 솥을 아래 숨죽여 살아야 했던 서름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마당을 눈물바다로 만들었고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선재는 황급히 돌쇠의 손을 잡아 일으켰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다들 일어나게. 자네들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힘없는 아랫사람으로서 주인의 명을 거역하기 힘들었을 터 내 그 마음을 다 헤아리고 있네. 이제 나는 돌아왔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면 그만이네. 선재의 관대함에 하인들은 감동하여 더 큰 소리로 울었고 마을 사람들은 역시 최 부자의 아들답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선재의 리더십은 공포가 아닌 덕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었고 이는 앞으로 이 집안이 다시 번성할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계모에 대한 처분뿐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계모를 관에 넘겨 곤장을 치게 하거나 마을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독한 여자가 어린 자식을 내쫓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으니 그 죄는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라다. 사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계모는 공포에 질려 선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재야,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죽은 내 아버지를 봐서라도 제발 목숨만은 살려다오. 비굴하게 매달리는 그녀의 모습은 과거의 위세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처량했습니다. 선재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법대로라면 어머니를 관에 고발하여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마땅하나 아버님께서 생전의 가족의 화목을 가장 중히 여기셨기에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선재의 말에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웅성거렸고 계모는 희망의 빛을 본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재의 다음 말은 그녀에게 또 다른 형태의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허나 더 이상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실 수는 없습니다. 오늘부로 안채에서 물러나 뒷방으로 거처를 옮기십시오. 뒷유 윗방이라니 나더러 그 좁고 어두운 곳에서 갇혀 살란 말이냐. 계모가 반발하려 했지만 선재는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아버님의 위패를 모시고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며 여생을 보내십시오. 먹고 입는 것은 부족함 없이 대드릴 테니 죽는 날까지 그 방 문지방을 넘지 말고 조용히 지내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선재의 판결은 죽음이나 추방보다 더 무서운 살아있는 동안의 감금과 참회라는 벌이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참으로 지혜롭고 깊은 처사로다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모는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는데 화려했던 안주인의 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평생을 뒷방 늙은이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돌쇠와 힘센 하인 2명이 다가와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손길로 그녀를 안차에 뒷문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가 끌려가는 길 위로 화려한 비단신 한 짝이 벗겨져 나뒹굴었고 그것은 마치 그녀의 욕망이 헛되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지만 아무도 동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계모가 사라지고 나자 최 부잣집에는 무겁게 짓누르던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햇살이 비치는 듯한 상쾌함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선재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인들을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명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집안의 묵은 때를 벗겨내자 대문을 활짝 열고 안채와 사랑채를 깨끗이 청소하여라. 그리고 국간 문을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떡과 술을 대접할 준비를 하여라. 선제의 호령의 하인들은 예마님 하고 힘차게 대답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부엌에서는 소뚜껑 여닫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고 아궁이에는 장작이 활활 타오르며 구수한 밥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계모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불도 지피지 못했던 부엌 안악들은 신이 나서 전을 부치고 고기를 삶으며 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남자 하인들이 멍석을 깔고 상을 펴느라 분주했고 마을 청년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장작을 패거나 물을 길어 나르며 일손을 도왔습니다. 최 부잣집은 순식간에 활기 넘치는 잔칫집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선재는 분주한 마당을 뒤로하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집안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사당 지탕으로 향했습니다. 사당은 조상의 위패를 모신 신성한 곳으로 계모가 관리하지 않아 문틈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선재는 손수 빗자루를 들고 주변을 쓸어낸 뒤 경건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향을 피우고 아버지의 위패 앞에 절을 올리자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불효자 선재가 이제야 돌아와 집안을 되찾았습니다. 부디 편히 눈을 감으십시오. 사당에서 나온 선재의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고 마치 큰 숙제를 마친 아이처럼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마당으로 나와 하인들이 차려놓은 술상 앞에 앉은 마을 어르신들에게 술을 한 잔씩 올렸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없는 동안 이 못난 집안을 걱정해 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 베풀며 사는 최 부잣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제의 겸손한 인사에 왕 영감은 술잔을 비우며 자네가 돌아와 우리 마을의 복이네 복이야 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소문을 들은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구경을 와서 최 부잣집 마당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선제는 곶간을 열어 묵혀두었던 곡식을 꺼내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12년 전 아버지가 하셨던 선행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쌀자루를 받아들고 기뻐하며 최 진사댁 인심이 다시 살아났다. 고 환호했습니다. 계모가 꽁꽁 잠가두었던 곶간이 열리자 단순히 곡식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정과 인심도 함께 쏟아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는 풍물패가 흥겨운 가락을 울리며 분위기를 돋우었고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선제의 귀화환을 축하했습니다. 아이들은 떡을 하나씩 물고 마당을 뛰어다녔고 노인들은 평상에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예시하기 꽃을 피웠습니다. 최 부잣집은 더 이상 음침하고 무서운 곳이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제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집주인의 역할임을 깨달았습니다. 해질 무렵 선제는 자신의 옛 방인 사랑차에 건넌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쓰지 않아 냉기가 돌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벽에 걸린 낡은 산수 하나, 책장에 꽂힌 책들은 그대로 남아있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돌쇠가 따뜻한 군부를 지펴놓아 방바닥에서 온기가 올라오고 있었고 깨끗한 이부자리가 깔려 있어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제는 방 한가운데 앉아 방 안을 둘러보며 쫓겨나던 날 밤 이곳에서 울며 잠들었던 어린 선제를 떠올리고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풍물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는 선재에게 그 어떤 자장가보다도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책장에서 어릴 때 읽던 명심보감을 꺼내 펼쳐보았는데 책장 사이에서 말린 단풍잎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함께 주워 책갈피에 끼워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선재는 단풍잎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며 이제는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진 어머니의 얼굴을 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 잘 해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잔치의 열기는 조금씩 가라앉았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취기 때문이 아니라 따뜻한 정에 취해 비틀거리는 듯 가벼워 보였습니다. 선재는 대문 앞까지 나가 돌아가는 손님들을 배웅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조심히들 가십시오. 다음에 또 오십시오. 그의 인사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기에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최 부잣집 대문은 이제 굳게 닫힌 철옹성이 아니라 언제든 열려있는 소통의 문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하인들도 정리를 마치고 물러간 뒤 선재는 홀로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마당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고 달빛 아래 드러난 기와 지붕의 곡선은 더없이 우아하고 고즈넉해 보였습니다. 선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밤 공기의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진짜 자신의 삶이 그리고 이 집안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랑채로 발걸음을 옮기며 길고 길었던 하루를 마무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채 뒷방에서는 희미한 불빛 하나가 새어 나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갇혀 지내게 된 계모의 방이었습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그녀의 흐느낌 소리는 밤바람에 묻혀 흩어졌고 아무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권선징각의 이치는 냉정했고 선재가 베푼 자비 속에서도 그녀가 치러야 할 죗값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선재는 그쪽을 잠시 응시하다가 고개를 돌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할 때임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온 선재는 촛불 심지를 돋우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집안의 장부를 정리하고 소작인들의 사정을 살피며 그동안 방치되었던 논밭을 둘러볼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고 붓을 든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선재의 글 읽는 소리와 어우러져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더해주었습니다. 최 부잣집은 그렇게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뒤 찾아오는 고요함처럼 최 부잣집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맑게 밝아왔습니다. 지난밤에 소란스러웠던 잔치의 열기는 차분하게 가라앉았고 마당에 쌓여있던 멍석과 그릇들은 하인들의 부지런한 손놀림으로 깨끗하게 치워져 원래의 정갈한 모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대청마루를 닦는 걸레질 소리와 부엌에서 들려오는 도마질 소리가 규칙적인 박자를 이루며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었고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까치 울음소리는 마치 이 집안에 찾아온 새로운 복을 축하하는 노래처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선재는 일찍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마당을 거닐며 자신의 손길이 닿아야 할 곳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주인이 바뀌자 하인들의 얼굴색부터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언제 불호령이 떨어질지 몰라 항상 주눅이 들어 있었으나 이제는 얼굴에 은은한 미소를 머금고 일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선재는 그저 뒷짐을 지고 지시만 하는 주인이 아니라 하인들이 일하는 곳을 찾아가 밤새 춥지는 않았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살피는 다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선재의 배려는 아랫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최 부잣집은 이제 공포가 아닌 신뢰와 정으로 움직이는 진정한 의미의 가정기 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재는 가장 먼저 낡고 허물어진 담장을 보수하는 일부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히 집을 고치는 것을 넘어 무너진 가문의 위상을 다시 세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석공들을 불러 튼튼한 돌을 골라오게 하고 직접 흙을 개어 돌틈을 메우는 작업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선재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양반이 체면도 차리지 않고 직접 일을 하다니 정말 대단한 젊은일세 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선재에게 있어 노동은 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터전을 가꾸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기에 그의 임에 맺힌 땀방울은 보석보다 더 값지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뒷방으로 물러난 계모는 처음 며칠간은 분을 이기지 못해 식음을 전폐하고 벽을 긁어대며 악을 쓰기도 했으나 아무도 반응하지 않자 점차 기운이 빠져 조용해졌습니다. 선재는 하인들에게 일러 계모의 방에 군부를 따뜻하게 지피고 끼니 때마다 정갈한 밥상을 들여보내도록 지시하여 비록 죄인이지만 어른으로서의 최소한의 다은은 잊지 않았습니다. 곰보 하녀가 가져다주는 밥상을 받을 때마다 계모는 12년 전 자신이 선재에게 주었던 찬밥 덩어리를 떠올리며 목이 메어 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선재의 침묵과 자비는 계모에게 그 어떤 몽둥이 찜질보다 더 아프고 부끄러운 벌이 되어 그녀의 양심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을 지나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고 산골 마을의 바람은 날이 갈수록 매서워졌지만 최 부잣집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선재는 곳간을 열어 마을의 가난한 소장농들에게 겨우내 먹을 식량을 나누어주고 빚 때문에 고생하는 이들의 이자를 탕감해주는 등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덕을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선행은 입소문을 타고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가 최 부잣집은 다시금 덕망 높은 가문으로 칭송받게 되었고 장날이면 선재를 보기 위해 먼 곳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선재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재는 사랑채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다가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늙은 하인 돌쇠가 마당 한 구석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힘이 붙일 법도 한데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도끼질을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여 선재는 붓을 놓고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돌쇠, 아범 쉬엄쉬엄 하게나. 허리라도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는가. 선재의 걱정 어린 말에 돌쇠는 땀을 훔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아니, 주인마님. 저는 요즘 힘든 줄을 모르겠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요. 돌쇠의 말처럼 행복은 전염되는 것이어서 집안의 개와 고양이들조차 평온하게 마당을 거닐며 따스한 햇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선재는 돌쇠와 나란히 툇마루에 걸터앉아 지난 12년간의 고생담을 도란도란 나누기도 했습니다. 객지를 떠돌며 겪었던 서름과 배고픔은 이제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두 사람의 사이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접착제가 되었습니다. 선재는 돌쇠에게 새 옷 한 벌을 지어주며 죽는 날까지 자신의 곁에서 친부모처럼 지내달라고 부탁했고 돌쇠는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이고 사위가 쥐죽은 듯 고요해지자 선재는 부엌 하녀들에게 특별한 야참을 준비하라고 일렀습니다. 그것은 붉은 팥을 푹 삶아 옹심이를 빚어 넣은 따끈한 팥죽이었는데 팥죽의 붉은색이 집안의 잡귀를 쫓고 애군을 막아준다는 믿음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추운 겨울밤 모두가 둘러앉아 나누어 먹기에 가장 좋은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 팥죽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구수하고 달콤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자 사람들의 입안에는 절로 군침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팥죽이 다 끓자
선제는 하인들을 모두 사랑채 큰 방으로 불러들였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한 상에 둘러앉아 팥죽을 나누어 먹도록 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 한 그릇을 받아든 하인들은 황송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선제가 먼저 수저를 들고 다들 많이 들게. 올 한 해 정말 고생들 많았네. 라고 권하자 그제야 후루룩 소리를 내며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팥죽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난로가 지펴진 듯. 됐습니다. 선제는 팥죽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담아 작은 쟁반에 받쳐들고 조용히 앉혀해 뒷방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을 가로질러 뒷방 문 앞에 선 선제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머니 팥죽이 끓어 좀 가져왔습니다. 식기 전에 드십시오. 라고 나지막이 말하며 문 앞에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지만 선제는 그 안에 있는 계모가 듣고 있음을 알기에 잠시 문 앞에 서 있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가 돌아가고 난 뒤 문이 살며시 열리고 앙상한 손이 나와 쟁반을 안으로 들여갔습니다. 방 안에서 홀로 팥죽을 떠먹던 계모는 그 따뜻하고 달콤한 맛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굴었던 전처의 자식은 자신에게 따뜻한 밥을 먹여주고 있는데 자신은 욕심에 눈이 멀어 천륜을 어겼다는 죄책감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팥죽 그릇을 부여잡고 소리 죽여 오열하며 늦었지만 처음으로 진심 어린 참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록 겉으로 드러내어 용서를 빌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응어리와 도끼는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인해 조금씩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눈발은 더욱 거세졌지만 창호지 문을 통해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아늑해 보였습니다. 선제는 사랑방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아 촛불을 켜고 아버지가 남기신 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글을 읽는 선제의 낭랑한 목소리가 눈 내리는 밤에 정적을 깨고 은은하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듣는 하인들은 사랑채 쪽을 향해 마음속으로 깊은 절을 올리며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주인의 자리에서, 하인은 하인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조화를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선제는 책을 읽다가 잠시 옥피리를 꺼내 손에 쥐어보았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져 왔지만 이제 더 이상 슬프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리를 입에 대고 아주 낮고 부드러운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곡조는 슬픈 망부가가 아니라 봄을 기다리는 희망찬 노래였습니다. 피리 소리는 눈 내리는 마당을 지나 담장을 넘고 온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사람들의 꿈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잠결에 들려오는 그 고운 피리 소리를 들으며 최 부잣집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느끼고 안도했습니다. 눈은 밤새도록 내려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아픈 기억들을 하얗게 덮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온 세상이 은빛으로 빛날 것이고 선제는 그 깨끗한 눈밭 위에 새로운 발자국을 남기며 힘차게 걸어갈 것입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제자리를 찾은 선제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부모님의 사랑이 언제나 그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끝에 찾아온 행복은 쉽게 깨지지 않는 법이니 최 부잣집의 앞날에는 오직 따뜻한 햇살만이 비칠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굽이굽이 험한 길을 돌아온 선제가 따뜻한 팥죽 한 그릇에 마음을 녹이고 편안히 잠든 것처럼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도 포근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지라도 이불 속은 따뜻하니 무거운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깊고 단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듯 여러분의 내일도 맑고 고운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